지난 10월 초 중국은 대만의 국경일을 기념해 전투기 149대를 선물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4일 동안 무려 149대의 전투기를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으로 날려보내면서 마치 대만을 벌집을 만들어버릴 것처럼 위협했죠. 그런데 자신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중국 전투기들에 대해서 대만은 형식적으로 전투기를 발진시키거나 방공미사일 레이더를 가동시킬 뿐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 한참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 행위가 있다면 경고 차원이라도 응징을 해야 하는데 대만은 마치 진짜 죽어버린 쥐처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죠. 그리고 2달 뒤 로이터 통신으로부터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국이 대만에게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기사였죠. 그런데 대만의 한 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중국도 대만도 아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중국과 대만이 한 국가인지 다른 국가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중국이야 대만을 두고 같은 나라지만 다만 한 국가 안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만은 한 국가인 적은 있었으나 대만은 중국과 분리된 독립된 국가라고 맞서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만이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이 얼마 전 대만에게 충격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매년 10월 초수는 중국과 대만 모두 국경절 연휴를 갖습니다. 10월 1일이 되면 중국의 건국일을 기념하는데 9일 뒤 10월 10일에는 혁명기념일이라며 또 한 번 기념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대만에서는 건국기념일이라며 공휴일을 갖습니다. 110년 전 1911년 10월 10일 시작된 신해혁명이 대만의 입장에서는 건국일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같은 날을 두고 서로 다르게 기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두 국가의 뿌리 깊은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초 중국은 대만에게 군사행동을 감행합니다. 10월 1일 건국기념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으로 군용기 149대를 발진시킨 것이죠. 전투기, 전략폭격기, 대잠초계기, 조기경보기 등등 중국이 자랑하는 공군 주력 무기들을 모조리 동원했고, 10월 10일에는 또다시 전투기 2대와 대잠초계기를 또 한 번 발진시켜 대만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대만은 그때마다 전투기를 띄웠다가 방공미사일 레이더 추적으로 맞서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거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내가 군인이 된 지 40년 만에 가장 엄중한 시기라면서 대만의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후로도 중국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으로 군용기를 날려보내면서 대만을 위협했는데, 중국이 보낸 군용기 중 특별한 비행기가 눈에 띕니다. 바로 대잠초계기입니다. 대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군용기는 잠수함을 상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해 깊은 곳에서 운용되는 잠수함을 감시하다가 이를 발견하면 공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시 말해 공중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다 적 잠수함을 발견하면 어뢰를 발사해 잠수함을 수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중국이 대만의 군용기를 날려보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윈 대잠 초계기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만에는 쓸만한 잠수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만은 총 4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데 4척 전부 고철급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인수한 2척은 너무 낡아 잠수함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고,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구매한 2척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번 중국이 대만을 침범할 때마다 대잠 초계기를 보낸다는 것은 무언가 중국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만의 잠수함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로이터 통신이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해 한국을 포함 최소 7개국으로부터 기술 및 인력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7개국의 방산업체와 엔지니어들이 대만의 잠수함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만의 주요 무기 공급처인 미국이 전투 시스템과 부품과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국의 범위는 미국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해상 강국 영국 방산업체들이 결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영국 해군 제독 출신 이안 맥기가 잠수함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영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이 대만의 잠수함과 관련된 부품
명품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 허가를 내주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외에도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까지 최소 5개국 출신의 엔지니어와 전문가, 전직 해군 장교 등이 대만의 선박 제조기업 CSBC에서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대만은 잠수함 자체 건조 프로젝트 하이창을 진행 중입니다. 2016년 정권을 잡은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다음해인 2017년부터 잠수함 자체 건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잠수함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8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19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투자했죠. 물론 이 모든 잠수함은 전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건드리면 중국 본토에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히겠다는 전략인데요. 원래 대만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현대식 디젤 잠수함을 구매하려 노력을 펼쳤으나 번번이 중국의 방해 공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 미국이 대만의 가장 든든한 백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았고 독일, 일본 등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판매를 주저했습니다. 실제로 전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 사령관 코다 요지는 대만을 도우면 중국에서 사업을 잃게 될 일본 기업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면서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로이터 통신이 한국 등 7개국이라는 기사가 전 세계로 송고되면서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고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청와대가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이유도 자칫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잠수함 기술력을 보유했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얼마 전에는 도산 안창호함을 취역시켰으니까요. 그것도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잠수함이면서 대만이 그토록 바라던 디젤 잠수함이 바로 한국의 손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다. 이 말은 지난 8월 13일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가 내린 평가입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이 얼마 전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극찬이 쏟아진 것은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는 핵추진 잠수함에서나 가능한 무선 무기 하나가 장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3일에 취역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명품으로 꼽힙니다.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국가도 미국을 포함 8개국밖에 없는 데다 SLBM을 탑재시킨 디젤 잠수함은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단 한 발을 투하하는 것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끔찍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이지만 핵무기는 스스로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반체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종류의 운반체계가 사용됩니다. 첫째는 전투기, 둘째는 미사일, 셋째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투하하느냐, 지상에서 땅을 지지대 삼아 발사하느냐, 잠수함에서 발사하느냐의 문제죠. 이 셋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운반체계는 잠수함입니다. 전투기나 ICBM은 얼마든지 포착해 대응이 가능하지만 잠수함은 마치 두더지처럼 어디에서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LBM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적국에게는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뛰어난 방어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SLBM은 고도의 기술력이 아니면 절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발생시키며 발사되는 특성상 땅에 버금가는 지지대 역할을 잠수함이 해주어야 하고 또한 수중에서 떠올랐을 때 제대로 사출되지 않으면 목숨을 건 불꽃놀이가 됩니다. 미국이 1988년 시험 발사했던 트라이던트2가 공중에서 불꽃놀이 쇼를 보여준 적이 있고 중국 역시 2010년 SLBM 수중 발사에 도전했으나 점화가 되지 않아 잠수함으로 그대로 고꾸라진 적도 있죠. 그래서 SLBM에서는 콜드런치, 즉 물속 잠수함에서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뒤 수면 위에서 점화시키는 기술 확보가 관건인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성공해냈습니다. 2020년 말에 지상 사출 시험 및 수중 바지선 사출 시험을 성공시킨 뒤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시험까지 올 9월 13일에 완성시키면서 한 척의 명품 잠수함을 완성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해냈다는 점은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것처럼 한국이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지원했을지도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지 않았는지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국가의 핵심 무기 사업에 기술 지원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국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